안녕하세요. 죽어가는 남편 손수 살려놨더니 이혼 통보받은 65세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영업부장 출신이에요. 말 잘하고 사람 좋아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웃음이 참 환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환한 웃음이 저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결혼 초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딸 서윤이 퇴원하고 좁아도 따뜻한 집 한 채 마련하고 소소하게 평범한 살림을 꾸려나갔죠. 남편 월급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사오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술자리가 잦아졌어요. 영업직이니까 거래처 접대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그 다음엔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턴 집에 들어오면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를 철 수세미로 벅벅 문지르며 서윤이 학원 스케줄 챙기며 그냥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균열이 생긴 건 남편이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퇴직하면 좀 쉬겠거니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도 같이 가고 천천히 밥도 먹고요. 그런 소박한 노후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퇴직 다음날부터 집에 있질 않았어요. 산악회에 등록을 했다면서 등산이 건강에 좋다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죠. 저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부엌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거실에서 수십만 원짜리 등산화끈을 꽉 조여매고 있었어요. 제 손에선 퐁퐁 냄새가 나는데 그 양반 몸에선 이름 모를 묵직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당신 등산 가는데 웬 향수예요? 하고 물으면 운동하면 땀 냄새 나니까 그렇지. 당신도 좀 꾸미고 살아. 왜 그렇게 궁상이야? 핀잔부터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이 닫히더라고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설마 했죠. 60 넘은 남자가 뭘 그러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서리가 얇게 내려앉던 날 남편 등산 재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털다가 손에 뭔가 잡혔어요. 빳빳한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층 향수 코너. 금액을 보니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 생일에도 시장통 10,000원짜리 스카프 하나 사준 적 없는 그런 남자가요. 손바닥만한 그 종이가 왜 그렇게 무겁던지 세탁실 그 좁은 공간에 혼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영수증의 매끄러운 촉감이 꼭 남편의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도 전 차마 화도 못 내고 그걸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딸 서윤이 주려나 보다. 아닐 거야 하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제 눈을 스스로 가린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데 신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건지 아니면 더 큰 시련으로 밀어 넣으신 건지 그 영수증을 발견하고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제 5년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막상 닥치면 드라마랑 달라요. 드라마에선 환자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보호자는 손을 꼭 잡고 울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새벽 4시에 코를 찌르는 시큼한 기저귀 냄새에 눈을 뜨는 거예요. 80kg가 넘는 남편 몸을 욕창 생길까 봐 2시간마다 뒤집어주고 재활병원 오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거죠. 소독약 냄새가 제 몸에 배어서 내가 환자인지 보호자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게 제 5년이었습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 남편은 왼쪽 몸을 거의 못 썼어요. 말도 어눌했고 밥도 혼자 못 먹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 얼마나 잘 돌봐주시느냐에 따라 회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재활치료 스케줄 하나
하나 손으로 직접 챙기고 식단표 만들어 저염식 밥상 차리고 혈압약 복용 시간을 빠짐없이 일지에 기록했어요. 졸음이 쏟아지는 밤에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써 내려갔죠. 오늘 몇 시에 약 먹었는지, 대변은 봤는지, 왼손 악력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나중에 그 일지가 10콘이 넘더라고요. 그걸 그때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아내니까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5년 동안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초기엔 말도 못하면서 짜증은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재활이 잘 안 되는 날이면 밥상을 손으로 밀쳐내고 제가 부축하려 하면 팔을 뿌리쳤죠. 말은 못해도 눈빛만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문이 트이고 나서부터가 더 힘들었어요. 겨우 되찾은 그 입으로 하는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이게 사람 먹는 건가? 왜 이렇게 싱겁냐? 저염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냥 퉁명스럽게 돌아눕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치웠어요. 화장실 앞에서 잠깐 눈물 훔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죠. 그게 반복이었어요. 딸 서윤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어요. 어느 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럼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빠 건강해지면 그때 우리 서윤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엄마는 괜찮아. 그 괜찮다는 말이 결국 저를 올가매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윤이 돌아가는 뒷모습 보면서 또 혼자 울곤 했죠. 3년쯤 지나자 남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왼손으로 밥도 먹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보호자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셨네요. 이 정도 회복은 흔치 않습니다. 그 말 들을 때 기뻤어요. 진짜로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 걸음을 되찾으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게 하나둘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엔 아무데나 던져놓던 핸드폰을 어느 날부터 꼭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재활 운동할 때도.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충전해 주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만져? 저는 그냥 얼어붙었어요. 충전해 주려고 한 건데 5년을 대소변까지 받아낸 제가 핸드폰 하나 만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저는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천장만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그 향수 영수증이 생각났어요. 뇌졸중 오기 전 설이 내리던 가을 아침에 세탁실에서 발견했던 그 종이,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그 영수증.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아직도 하는 마음이 또 올라왔어요. 5년을 병석에 있었는데 설마 그러겠냐고. 저는 또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남편은 걷기 시작하자마자 바깥바람이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재활도 거의 끝나가는 무렵부터 조금씩 외출을 하더니 어느 날 산악회 얘기를 꺼냈어요. 의사도 걷는 게 제일 좋다잖아? 나 산악회 다시 나가려고. 뇌졸중 전에 다니던 그 산악회요. 전 잠깐 멈칫했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등산화 끈을 조여매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제 코에 배어있던 소독약 냄새 대신 그 묵직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 전 그 냄새 그대로였어요. 코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소름이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산악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나쁜 쪽으로요. 일단 말수가 줄었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국이 식어가는데도 밥상머리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죠. 그러다 어느 날은 핸드폰 보며 혼자 피식 웃더라고요. 5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생기가 넘치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이던 산악회가 어느새 사흘에 1번이 됐어요.
산행 끝나고 뒤풀이가 있다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늘어났고요. 그런 날이면 꼭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것도 집에서 한 번도 안 쓰던 레몬향 바디워시로요. 욕실 문이 열리면 그 향긋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나왔는데 이상하게 그게 역하더라고요. 5년 동안 제가 닦아내던 소독약 냄새보다 그 향긋한 냄새가 100배는 더 지독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설마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등산복을 세탁하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정식집 영수증이었어요. 2인분 코스 요리. 12만 원. 그날 제가 먹은 건 서윤이가 사다 준 빵 조각에 찬물 한 그릇이었어요. 5년 간병하느라 지문도 달아버린 제 손으로 그 영수증을 들고 있는데 그 종이가 왜 그렇게 매끄럽고 하얗던지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산악 게시해서 쓴 건가? 여럿이서 나눠 쓴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해봤죠. 그런데 2인분이잖아요. 딱 2인분이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번 주 토요일에 산악회 회식이 있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도 안 떼고 대답했어요. 응, 몇 명이서 했어요? 많이.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 화면이 번쩍 켜졌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전영화 총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하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빠? 60 중반에 뇌졸중까지 앓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데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진짜가 되니까요.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레몬향 바디워시 냄새를 풍기며요. 저는 부엌에 가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드는 저 손. 5년 전 그 향수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부터 저는 계속 눈을 가려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문자 한 줄이 떠올랐거든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하트.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기저귀 갈고 허벅지 꼬집어가며 일지 쓰고 손목인데 나가도록 몸 뒤집어주는 동안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리는 못 냈어요. 옆에 그 사람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등산복을 꺼내 입었어요. 5년 동안 제 손으로 다시 걷게 만든 그 두 다리로 저 사람이 어디를 가는 건지.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닫았어요. 저는 식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더 이상 눈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좀 이상하다. 엄마 좀 도와줘. 서윤이가 달려왔어요. 전화를 끊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서윤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다 들었어요. 영수증 얘기, 카톡 얘기, 레몬향 바디워시 얘기까지요.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왜? 증거 없이 움직이면 엄마만 당해. 먼저 소리 지르면 오히려 엄마가 불리해져. 알았지? 서윤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바닥에서 누구보다 많은 걸 본 아이였죠.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아무것도 모른 척해. 아빠가 방심하게. 내가 알아볼게. 그날부터 서윤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밥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피식 웃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떠줘야 했으니까요. 속이 타들어가는데 겉으론 평온한 척.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 차키를 발견했어요. 서랍 안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차키. 저는 잠깐 망설이다 그걸 집어들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나는 그 공간. 5년 동안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재활병원을 오가던 낡은 SUV 앞에 섰어요. 차문을 여는 순간 레몬향 바디워시 냄새가 확 끼쳤어요. 집에서 풍기던 그 냄새가 차 안에도 배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눌렀어요. 최근 목적지 목록이 떴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무인텔. 그 아래로도 같은 주소가 2번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명품관이 2번. 저는 그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게 꾹 눌렀습니다. 차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지요. 무릎 연골주사 1번 맞는 게 아까워서 3,000원짜리 파스 사다 붙이며 버텼는데 그 돈으로 이 남자는 무인텔을 가고 명품관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한참 뒤 집에 올라왔어요. 서윤이한테 사진을 보냈더니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근데 아직 더 필요해.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건강검진이 있다면서 외박을 했어요. 검진이 있는데 외박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2시가 넘도록 불을 켜놓은 채로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 배고파. 밥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하얀 쌀밥을 그릇에 담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많이 먹어라 김철수. 이게 네가 집에서 먹는 마지막 따뜻한 밥상이 될 테니까. 그리고는 국그릇을 상위에 내려놓으며 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주말이었어요. 서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형광 핑크색 등산복을 입은 여자가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여자의 손이 남편 팔에 걸쳐져 있었고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환하고 가볍고 살아있는 얼굴. 서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여자가 전영화야? 응. 산악회 카페에 공개된 사진이야. 엄마, 근데 저 여자 오피스텔도 확인됐어. 오피스텔이라고? 응. 아빠 카드로 보증금 들어간 거 확인했어. 엄마 몰래 빼돌린 거야.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릎에 파스 붙여가며 아낀 돈이 그 여자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서윤아, 응? 엄마, 변호사 만나야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기다렸어. 내가 제일 잘하는 변호사 연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담당 변호사는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간병일지를 천천히 넘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기록이 단순한 일지가 아니에요. 남편분의 생명을 연장해준 증거이고 그 대가로 배신을 당했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무기.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외박은 며칠이었는지.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는 기록만으론 부족하다고, 현장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등산복을 챙겨 입더니 산악회 버스 탄다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는 걸 보고 잠깐 기다렸다가 서윤이한테 전화를 했지요. 서윤아, 오늘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서윤이가 30분 만에 왔어요. 서윤이가 며칠 전부터 산악회 일정을 미리 알아뒀거든요.
우리들은 남편이 타고 간 버스의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버스가 서 있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알감자 굽는 냄새랑 꼬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이었겠죠. 저만 빼고요. 멀리서 남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형광 핑크색 등산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상간녀였습니다. 여자가 뭔가를 남편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처럼 받아먹으며 웃더라고요. 5년 동안 병상에서 죽고 싶다고 소리 지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어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들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상간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리폼하기 잘했지? 본적 거라 처음엔 좀 찝찝했는데 새로 세팅하니까 완전 내 거 같아.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가 차니까 빛이 나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상간녀의 목걸이,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30년 전이었어요. 새빵살이 면하고 남편이 제 목에 걸어주던 날.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건네줬던 제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술이 맡긴다며 가져가선 잃어버렸다고 잡아떼던 그 목걸이가 지금 저 여자 목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핸드폰을 뺐다시피 가져가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각이 없었어요. 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휴게소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어요. 씻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 사이로 TV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혼자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이제 다 모았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목걸이 증거도 확보했어요. 준비됐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접수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소장이 남편한테 전달된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고요. 이게 뭐야? 저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돌아봤어요. 뭐긴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혼 소장을 넣어? 당신이? 나한테?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떨림이 무섭지 않았어요. 간병한 게 유세냐?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잖아.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수발 좀 들었다고 이제 와서 그걸 빌미로 돈 뜯어내겠다는 거냐 너? 그래도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증거? 무슨 증거?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이 무슨 증거를 모아?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저는 그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변호사한테 하세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 들렸어요. 상간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나 지금 큰일 났어. 그 사람이 소장을 넣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남편이 또 말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내야, 네가 이혼 소장을 넣었다며? 그게 말이 되냐? 남편 옆에서 뒷바라지하는 게 아내 도리 아니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한때 실수한 거야, 실수. 남자들 다 그래. 네가 좀 눈 좀 감아줘.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내 아들 악들 망치면 너도 무사하지 않을 줄 알아라. 시어머니 말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틀렸거든요. 어머니, 저 지금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상간녀였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저 전영화예요.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희는 정말 진심이에요. 언니도 이제 자유롭게 사실 수 있잖아요. 이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니. 그 여자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제 예물을 목에 걸고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가요. 당신은 사랑을 몰라요. 의무감으로 산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언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솔직히 그분도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재산은 확실히 챙겨드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번호가 눌리지 않았어요. 삐삐삐, 띠리링, 오리오미 복도에 울렸어요. 다시 눌렀어요. 삐삐삐, 삐리링, 또 울렸어요. 몇 번을 눌러봤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살던 집 문이 저한테 열리지 않았어요. 벨을 눌렀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문을 반쯤만 열고 서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소장 넣은 순간부터 남이야. 여기 남은 못 들어와.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5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고 손목인데 나가도록 몸 뒤집어주고 허벅지 꼬집어가며 일지 쓰던 제가 이 사람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집만 좀 챙길게요. 남편은 비켜서지도 않았어요. 짐은 내가 사서 내보낼 테니까 그냥 나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서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아, 엄마 오늘 거기서 자도 되니?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얼른 와. 내가 모시러 갈게. 그날 밤 저는 서윤이 오피스텔 작은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이 낯설었어요. 30년 살던 집에서 짐도 못 챙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저 집에서 마지막으로 숨 제대로 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서윤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서윤이 오피스텔에서 맞은 첫 아침이었어요. 좁은 소파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5년 동안 남편 옆에서 자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개운함이었어요. 서윤이가 토스트를 구워 내밀었어요. 엄마, 오늘 변호사님이랑 미팅 있어. 간병일지 다 챙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 안에 일지 10권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서윤이 오피스텔로 나오던 날 짐은 하나도 못 챙겼지만 그것만은 미리 서윤이한테 맡겨뒀었어요. 그게 제 전부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방을 열어 일지를 꺼냈어요. 표지는 낡고 헤어져 있었어요. 속지를 펼치니 졸음을 참으려고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울퉁불퉁하게 박혀 있었고요. 거기선 아직도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5년 동안 제 손에 배어있던 그 냄새요. 이게 제 고생의 기록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되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했어요. 담당 변호사가 일지를 한 권씩 넘겼어요. 사무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렸어요. 한참을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일지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복용 시간, 재활 훈련 기록, 대소변 기록까지 법원에서 특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특별 기여도,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재산 분할할 때 단순한 반반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편분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일지대로라면 70%까지도 가능해요. 70%. 저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값이 고작 숫자 하나라는 게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김철수 씨한테는 사형 선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김철수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요. 그 사람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문제는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카드 내역이랑 계좌 추적을 해봐야 해요.
서윤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서윤이가 움직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서윤이가 종이 한 묶음을 들고 왔어요. 카드 내역이었어요.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쓴 돈, 명품관에서 긁은 카드값,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김철수 씨가 퇴직 후 가입한 고액 연금의 수령인을 상간녀로 변경하려 한 서류까지 나왔어요. 아직 변경이 완료된 건 아니었지만 시도를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노후 연금까지 그 여자한테 넘기려고 서류까지 준비했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엄마 노후 자금까지 다 저 여자한테 넘어갈 뻔했어.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무릎에 파스 붙여가며 아낀 돈이 이렇게 새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니에요. 재산 은닉이에요.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제 안에서 단단한 게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서윤이랑 미용실을 갔어요. 서윤이가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엄마, 오늘 머리 자르자. 저는 거울 앞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그냥 묶고만 다니던 머리였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5년 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철수 씨 얼굴, 김철수 씨 혈압, 김철수 씨 재활 상태만 들여다봤지. 미용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짧게 잘라주세요. 시원하게요. 싹둑 싹둑 가을 소리가 났어요. 희끗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송이처럼 떨어졌어요. 5년의 소독약 냄새, 30년의 묵은 인내심이 그 머리카락과 함께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머리가 가벼워질수록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윤이가 옆에서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 예쁘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로요. 미용실을 나오는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예전 같으면 움츠렸겠지만 지금은 그 바람이 달콤했어요. 서윤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변호사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서류를 손에 쥐던 날 저는 서윤이한테 말했어요. 서윤아, 이거 내가 직접 그 여자한테 전달하고 싶어. 서윤이가 잠깐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겠어?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상간녀가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 돈으로 차린 곳이었죠. 서윤이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미리 알아뒀어요. 그날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뒤 처음으로 제대로 꾸미고 나섰죠. 거울을 보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진짜 제 모습 같았어요. 스튜디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은은한 라벤더 향의 코끝을 찔렀어요. 깔끔하고 화사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향기 밑에 숨겨진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여기를?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 목에서 반짝이는 물방울 모양 다이아몬드. 제 결혼 예물이었죠. 저는 그 목걸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걸이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빛이 다 죽었네. 남의 인생 리폼해서 차고 있으면 네 인생도 좀 세련되질 줄 알았니? 상간녀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에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주변에 있던 회원 몇 명이 힐끗 쳐다봤어요. 상간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나가서 얘기해요. 할 말 없어요.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상간녀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발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데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 잘 됐어.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윤이가 노트북을 열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전 직장 동료들한테 메일 보낼 거야? 괜찮아?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김철수 씨가 30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있었어요. 성실한 직장인, 좋은 사람. 그게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보내. 서윤이가 메일을 작성했어요. 자극적이지 않게 사실만 담았어요.
외도기간, 간병기간, 재산 은닉 시도, 숫자와 날짜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1시간도 안 돼서 김철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내 직장 동료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5년 전 이 목소리가 무서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먼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세요. 김철수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는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거니까요. 재판은 길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간병 일지 10권을 증거로 제출하던 날 판사가 그 일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5년 동안 허벅지 꼬집어가며 써내려간 그 기록들이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철수 씨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간병은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특별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차분하게 받아쳤어요. 복용 시간, 재활 훈련 기록, 대소변 처리 횟수까지 5년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아내의 도리가 아니라 전문 간병인 수준의 의료 행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을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결이 났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재산 분할 70%, 재산 은닉으로 빼돌린 오피스텔 보증금과 카드 내역까지 반환 명령,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인용됐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에서 뭔가 툭 내려놓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5년의 기저귀 냄새, 30년의 묵은 인내심. 그게 드디어 값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서윤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재밌는 일이 생겼네. 상간녀가 김철수 씨를 버렸다는 거였어요. 판결 나고 돈줄이 막히자마자요. 서윤이가 전해준 말이 이거였어요. 야, 김철수, 당신이 돈 많은 부장이라서 만나준 거지. 지금 이 꼴이 뭐야? 재산은 다 뺏기고 고시원 신세면 당신이랑 있을 여유가 없잖아? 우리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사랑이니 진심이니 했던 여자가 한 말이었어요. 5년 동안 제가 살려낸 사람이 상간녀한테 들은 말이었죠.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의 결말이에요. 상간녀도 위자료 판결이 나자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김철수 씨한테 다 떠넘기려다 싸움이 났고 그 길로 김철수 씨를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지금 아빠 고시원에 있대. 창문도 없는 한 뼘짜리 방, 눅한 벽지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그 공간에서 그 화려했던 등산복이 구겨진 채 걸려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제가 챙겨주던 혈압약 대신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고 있겠죠. 저희 아파트 창문을 열면 들어오던 그 봄바람이 그 사람한테는 이제 없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발로 찬 거니까요.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자료 소송에서 패소하고 오피스텔 보증금 압류당하고 요가 스튜디오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렇게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저 아파트. 30년 동안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 것 같지 않았던 그 공간이 이제 진짜 제 것이 됐어요. 서윤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환기하고 싶어. 그 집 창문 다 열고 소독약 냄새 다 날려버리고 싶어. 서윤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창문부터 열었어요. 거실 창문, 안방 창문, 부엌 창문 하나씩 다 열었어요. 차갑고 맑은 봄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5년 동안 배어있던 소독약 냄새, 김철수 씨의 레몬향, 바디워시 냄새, 병원 냄새, 그게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조용함이요. 5년 동안 새벽마다 들려오던 남편의 코골이 소리, 가래 끓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 그게 없었어요.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 고요함이 이렇게 달콤한 건지 몰랐어요.
저는 한참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어요.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1인용 밥상을 차렸어요. 김철수 씨가 싫다고 해서 30년 동안 식탁에 못 올렸던 매콤한 겉절이를 무쳤어요. 제가 제일 아껴뒀던 꽃무늬 접시에 담았고요. 작은 밥그릇 하나, 국 한 그릇,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 음식도 아닌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차린 그런 밥상이었죠.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30년 동안 밥상을 차려왔는데 제 입맛대로 차린 밥상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서윤이가 어느 날 여행 책자를 들고 왔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자. 엄마 가고 싶은 대로. 저는 그 책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생 가고 싶다고만 했지 한 번도 못 가본 곳들이 가득했어요. 서윤아, 엄마 바다 보고 싶어. 서윤이가 바로 예약을 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여권 사진을 꺼내봤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눈빛이 살아있는 얼굴. 그게 저였어요. 반가웠어요. 바다에 도착한 날 서윤이랑 나란히 앉아 파도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고 또 밀려왔다 쓸려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지요. 서윤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저는 그 무게가 좋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제 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내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많이 아프셨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내 씨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울면서도 버티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버텼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닫고 치우고 참고 또 웃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꼭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도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